이게 폐, 심장뿐만이 아니죠. 온갖 기관, 장기 기관으로 다 이 세균들이 퍼지게 됩니다. 이 혈액을 타고 말이죠. 그래서 잇몸병이 생기게 되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닥터배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인증 치주과 전문의 배승환입니다. 치과가요, 여러분들이 치과를 가시면 그냥 치과 의사라고만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이제 치과에도요, 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피부가 안 좋으면 피부과를 가잖아요. 그리고 관절이 안 좋으면 정형외과를 가게 되는데, 치과도 마찬가지로 분야가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개 설명드리면, 제가 있는 치주과부터, 이제 치주과는 잇몸을 전문적으로 조금 보는 과고요. 그리고 이제 소아치과라고 하면은 소아들, 우리 이제 애기들 치아를 전문적으로 또 보는 곳이고요. 또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보존과라고 있는데, 신경치료, 우리 흔히 아는 근관치료라고 하는데요. 신경치료라든지 혹은 충치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과가 아주 많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모든 과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치과라고 하게 되고요. 그 분야들을 나눠서 이제 진료를 보는 곳이 대학병원 치과병원이라고 볼 수 있죠. 치주질환은요, 기본적으로 원인이 아주 다양한데, 첫 번째 딱 하나 가장 큰 이유는요, 입 안에 있는 세균 그리고 치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 안에 세균과 치석이 많이 쌓이게 되면요, 치주질환, 즉 잇몸병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잇몸병은 다른 말로 풍치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잇몸병이 생기는 원인은 치석인데, 치석이 생기는 원인은 칫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겠죠. 그래서 칫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구강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이제 몸의 면역력이 조금 떨어져서 이 치석에 의해서 생기는 독소를 이기지 못할 때 잇몸병이 잘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치주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양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이다. 그리고 치석은 누구나 다 쌓이거든요. 그럼 치석을 또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치과에 무섭다고 안 가시거나, 또는 이제 또 치과를 가시더라도 자주 안 가셔서 치석이 많이 쌓이고 염증이 많이 생긴 경우에도 치주질환, 즉 잇몸병이 잘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치주질환이라는 표현 자체가 치아 주위, 즉 치주라는 게 치아 주위에 있는 질환, 병이 생긴 겁니다. 치아 주위에는 결국 잇몸도 있고요, 잇몸뼈도 있죠. 그래서 큰 틀로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르신들이 보통 양치할 때 피가 났다, 잇몸이 붓고 아프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잇몸병, 즉 치주질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치주질환을 일반 분들은 잘 모르세요. 왜냐면은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치주질환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양치할 때 피 조금 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양치할 때 피 조금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피가 좀 나네? 근데 크게 안 아프시거든요. 게다가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걸 넘어서서 좀 붓습니다. 그럼 잇몸이 부으면요, 양치 좀 세게 하고 또 약 먹으면은 또 붓게 좀 깔아앉아요. 방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또 이걸 놓치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치주질환은요, 활성기가 있고요, 휴지기가 있어요. 우리 신체의 컨디션이 좋거나 면역력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또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다가,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 세균이 활성화될 때는 갑자기 또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다 안 아프다를 반복하게 되니까 일반 이제 환자분들은 또 크게 불편하지 않네 하고 병원을 또 안 가시게 되죠. 이제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치주질환이 방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방치를 안 하시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치과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온, 광고에 많이 나오는 인솔이라든지 이라는 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 약은요, 치료제는 아닙니다. 잇몸 보조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치석이 없어지거나 잇몸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약을 먹었을 때 염증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할 때는 드시는 건 좋습니다. 다만 약을 드시고 나서 잇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안에 염증이 더 커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치과를 가시거나 또는 치주과를 가셔서 잇몸 치료를 꼭 받으셔야 사실은 더 장기적으로 잇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그럼 치과를 가야 될까? 혹은 내 잇몸 상태는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겠죠. 다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치과를 가기 전에 내 잇몸 상태가 어떤지 자가 진단을 좀 하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건데, 그 4가지에 내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빨리 치과를 가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는요, 풍치라고 하는 게 왜 풍치냐면요, 이가 시려서 풍치거든요. 한자어도 바람풍인데 바람이 들어갔을 때 이가 시리기 때문에 풍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가 자주 시리다, 그러면은 내가 잇몸병이 시작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잇몸병이 생기게 되면 잇몸이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 뿌리가 좀 드러나게 되고, 그 치아 뿌리로 바람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시림 증상을 느끼게 되죠. 즉 이가 시리다는 거는 이미 잇몸 질환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치과를 꼭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양치를 할 때 피가 자주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양치하는데 칫솔이나 퇴 뱉었을 때 빨간 게 묻어 나온다? 지금 내가 잇몸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피가 나온다는 거는요, 현재 염증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잇몸뼈가 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잇몸이 자주 붓는 분들이 있어요. 육안으로 딱 봤을 때도 잇몸이 약간 부어오르는 분들 있죠. 붓는다는 거는요, 현재 염증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 즉 그 붓기 안에 치석이나 염증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부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또한 빨리 치과를 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잇몸 색깔이 빨갛게 된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거울로 보시면 잘 보이거든요. 잇몸이 빨갛게 된다는 뜻은 현재 부어있고 염증이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울 봤을 때 내가 좀 빨갛다, 잇몸은 원래 핑크색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빨갛다 하신 분들도 빨리 치과를 가셔야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주과를 가게 되면요, 잇몸 상태를 딱 보는 방법이 있어요. 푸르브라고 해서 치주낭 탐침기라고 있어요. 그 치주낭 탐침기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봅니다. 근데 잇몸병이 심한 분들은요, 치주낭 탐침기가 엄청 깊이 들어가면서 피가 나고 잇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잇몸병이 녹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엑스레이죠. 치과 가면 우리 큰 파노라마 엑스레이 많이 찍잖아요. 그 엑스레이를 보시면요, 뼈가 녹았는지, 뼈가 재생이 됐는지, 현재 뼈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평가가 아주 용이합니다. 게다가 엑스레이에 치석까지도 나오거든요. 치석이나 또 잇몸뼈를 보고 현재 잇몸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잇몸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죠. 진단을 하고 나서는요,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치과 가면은 스케일링을 한 번씩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스케일링 받을 때 전동기구로 징 하면서 이제 시큰시큰한 거 기억나시죠? 이 전동기구로 치아 주변을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스케일링 잇몸 치료고요. 스케일링을 넘어서서 만약에 염증이 너무 많거나 잇몸이 너무 많이 부었을 때는 이제 치과 마취를 조금 하고요, 그 하방으로 큐렛이라는 기구를 넣어서 우리가 염증을 그리고 치석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 염증을 끌어내면은 잇몸이 가라앉고 염증이 없어지니까 잇몸도 핑크빛으로 건강해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사실은 잇몸 수술이라고 해서 더 많은 이제 치아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차후에 알려드릴게요. 치주 질환은요, 종류가 사실은 많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요, 그냥 잇몸병 하나만 사실 기억하시면 돼요. 잇몸병도 여러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구분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고 또 한 번씩 붓고 아프다 이러시면은 통상적으로 이 자체를 잇몸병이라고 생각하시고 치과에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잇몸병은요, 일부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칫솔질이 제대로 안 돼서 치석이나 염증이나 세균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요, 잇몸뼈가 녹게 됩니다. 잇몸뼈가 녹게 되면은 우리가 당연히 뼈가 녹으니까 아프겠죠. 그리고 붓고 또 피가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칫솔질이 되지 않아서다. 그리고 몸 컨디션도 좋게 잘 만들어서 면역력도 올려야겠죠. 흡연도 정말 안 좋습니다. 흡연을 하면요, 피가 잘 안 돌아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입술이랑 잇몸을 보면은 조금 시퍼렇게 까만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흡연을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당연히 잇몸 안에 피가 잘 돌지 않으니까 잇몸병도 잘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세요. 사실 잇몸병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 흔히 구강 문제인데 치과에서 해결하고 끝낸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엄청 잇몸병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피가 나잖아요. 자, 우리는 상처가 나면요, 감염될까봐 엄청 조심하잖아요. 자, 잇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입안으로는 온갖 세균들이 다 들어갑니다. 음식물로 인한 세균도부터 시작해서 입안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사는데 그 세균이 입안 상처를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우리가 막 상처가 나가지고 여기 막 감염되고 막 붓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안은요, 이 세균의 온상입니다.
이 상처로 이 균들이 들어가서 이게 폐, 심장뿐만이 아니죠. 온갖 기관, 장기 기관으로 다 이 세균들이 퍼지게 됩니다. 이 혈액을 타고 말이죠. 그래서 잇몸병이 생기게 되면 온 몸에 있는 장기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심지어는요, 임산부들이 조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잇몸병이 있으시면. 사람들이 간과를 하죠. 잇몸병이 생겼으면 그냥 입안 문제니까 별거 아니겠거니, 또 피 좀 나고 크게 안 아프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잇몸병은요, 아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스케일링은요, 다들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스케일링도 아프다고 사실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스케일링은 이제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받으셔야 되는 이제 진료인데, 이 잇몸 치료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 3-4분은 꼭 만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일링은요, 잇몸 위쪽에 있는, 즉 잇몸 상방에 있는 치석과 염증들을 제거하는 진료다. 사실 간단하죠. 왜냐하면 육안으로 보이는 치석과 염증만 저희가 살짝 제거하면 되니까. 그래서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 위생사들도 이 스케일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잇몸 치료는요, 위생사 선생님들이 사실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스케일링은 치아 상부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또 부작용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잇몸 하방에 있는 염증과 세균들, 치석들을 제거하는 건요, 마취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큐렛이라고 하는 이제 치석을 제거하는 전문적인 기구로요, 잇몸 하방을 끌어내야 됩니다. 사실은 잇몸 치료라는 게 큰 틀로 봤을 때는 끌어내는 게 다 같지만, 이제 깊게 들어가게 되면요, 잇몸 하방을 절개를 해서 또 잇몸을 꼬매고 하는 과정도 잇몸 치료 중에 하나가 있고요.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비외과적 잇몸 치료가 있고 외과적 잇몸 치료가 있어요. 이제 블레이드라고 하는 칼을 대서 하는 잇몸 치료가 있고, 칼을 대지 않는 잇몸 치료가 있는데, 말씀을 좀 이제 많이 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잇몸 치료는 마취를 하고 잇몸 하방 깊이 있는 염증을 끌어내는 치료다. 그래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잇몸 치료는요, 우선 치과에서 진단을 하겠죠. 이제 엑스레이나 상태 평가를 해서요, 잇몸에서 염증이 많고 피가 날 경우에 이제 잇몸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나라에서 이제 잇몸 치료 과정을 순서를 정해놨어요. 첫 번째로는 스케일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잇몸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깔끔하게 표면을 청소해 주고요. 잇몸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취를 하고 깊이 염증을 끌어내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아프겠죠. 모든 부분을 마취를 다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 4부분으로 나누든지 혹은 6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잇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 치료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잇몸 치료를 할 때는 염증과 치석들을 끌어내서 잇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바로 잇몸 치료 과정이고, 횟수로는 최소 4회에서 6회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간단한 이런 끌어내는 잇몸 치료만으로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잇몸병이 너무 심한 경우나 이가 좀 흔들리거나 이 치아를 빼야 될지 혹은 살려야 될지를 좀 고민할 정도로 안 좋은 경우는 잇몸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잇몸 수술은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치주과의 잇몸 수술이 바로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전문의 원장님들 포함해서 기본적인 잇몸 치료는 다 엄청 편하게 잘 하세요. 근데 이제 치주과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시술이 바로 잇몸 수술입니다. 그래서 잇몸 수술은 종류를 나누면은 삭제형 골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잇몸을 좀 열어서 보이는 치석이 아닌 안 보이는 치석까지도 다 저희가 제거를 완전히 하는 이 삭제형 잇몸 수술이 있고요. 재생형 잇몸 수술이라고 해서요, 잇몸뼈를 조금 재생하기 위해서 잇몸뼈 이식을 해서 치아 주위에 있는, 즉 치주 조직 주변에 있는 뼈를 조금 더 보강해서 살리는 그런 치주 재생 수식이 있어요. 즉 삭제형이냐 재생형이냐. 그래서 크게는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언제 어떤 치료를 하는지는요, 사실 치과 의사가 판단하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나는 잇몸뼈를 재생해서 치아 주위에 뼈를 더 많이 만들고 싶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치과나 치주과 가서 좀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재생이 가능한가 싶으시면요,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재생 수식을 조금 하면요, 치아 뼈가 재생을 실제로 하긴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그렇게 가능하진 않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꼭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잇몸 수술하면 통증이 심하지 않을까 물어보세요. 사실 이 이름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잇몸 수술이라고 하기는 너무 간단한 수식입니다. 잇몸을 짠다는 표현, 뭐 잇몸을 연다 이런 표현 자체가 환자분들에게 공포심을 주긴 주는데요. 잇몸 수술은 전문 용어로는 치은 박리 소파술이라든지 조직 유도 재생술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께 치은 박리 소파술, 조직 유도 재생술 잘 모르세요. 이걸 이해시키기도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잇몸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수술이라고 해서 다 항상 아픈 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취를 하게 되고요. 마취를 하고 잇몸 주변의 염증들을 끌어내게 되는데 뼈 이식을 하든 끌어내든 잇몸을 살짝 열었다가 살짝 닫는 개념이라서 뭐 크게 아프거나 하진 않고요.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환자분들이 대개 열의 9은 불편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뭐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잇몸 수술은 큰 부담 없이 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잇몸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인 게 건강보험을 너무너무 적용을 잘 해놨어요. 제가 치주과 전문이니까 그런 게 있죠. 이 나라에서 너무너무 건강보험을 잘 적용을 해놓으니까 환자분들은 본인 부담금, 즉 지불하는 금액을 거의 조금만 내고 진료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는 진료비 측정을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나라에서 다 보험료를 측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잇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기분은 좋긴 해요. 그래서 비용을 조금 알려드리면요. 우리 스케일링도 1년에 한 번씩 보험 적용이 돼서 한 번 가시면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안쪽으로 스케일링을 보험 적용 받을 수 있잖아요. 잇몸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가시면요 뭐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왜냐면 병원마다 이 부위가 좀 다를 수 있고 또 병원이냐 의원이냐 뭐 야간 진료를 하냐 주간에 진료하냐 따라서 조금씩 비용 차이가 있긴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우리 잇몸 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부분을 받았을 경우에 이 4분의 1 정도 받았을 경우에 약 15,000원에서 20,000원 선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잇몸 수술이라든지 뭐 조직유도 재생술이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수식도조차도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되게 안 넘어가는 금액으로 대부분 다 측정이 돼 있어요. 환자분들이 이제 지불하는 비용 자체가 뭐 10만 원 비싸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잇몸 수술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괜찮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치료 수술들은 보험 적용이 다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에 양치를 하다가 피가 났다. 빨리 치과 가세요. 당장 대학병원 치주과나 치주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치과나 혹은 주변 동네 치과라도 잇몸을 전문적으로 잘 보시는 원장님이나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양치할 때 피가 났다? 빨리 가시고요. 그리고 한 번씩 붓거나 또 뭔가 조금 잇몸 자체가 아린 느낌이 든다면 빨리 치과를 가셔야 됩니다. 잇몸병은요 초기에 잡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점점 잇몸뼈가 녹아내리고요. 한 부분이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녹아내리기 때문에 방치했다가는 진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져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치할 때 오늘 피가 났다? 빨리 치과 가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모든 치과 의사들이 다 이제 훌륭하시고 또 자기의 소신껏 진료를 하세요. 다만 이제 조금 잇몸을 전문적으로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대학병원 이제 치주과를 가시면 돼요. 이제 근데 대학병원이라는 게 전국에 치과 대학병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또 도심에 살아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외곽에 사시거나 하시면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주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이라면 그래도 조금 더 잇몸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잇몸이 정말 안 좋고 유전적으로도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치주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꼭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은 치주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요. 잇몸을 조금 잘 보시는 원장님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그거는 제가 원장님들마다의 어떤 역량이 다르시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부분이 힘들다 하시면은 대학병원 치주과를 가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구강관리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잖아요. 그리고 치아를 감싸고 있는 게 잇몸이니까 뭐 꼭 잇몸뿐만 아니라 치아도 건강해야 우리가 잘 씹을 수가 있고요. 삶의 질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어깨가 안 좋으면은 좀 덜 쓰면서 또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입이 아프거나 치아가 아프거나 잇몸이 아프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겠죠. 사실 저는 제가 치과 의사를 한 게 너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칫솔질을 더 잘하게 되고 또 제 구강관리를 제 스스로 혼자 하게 돼서 제가 제 치아가 현재 건강하고 잇몸이 건강한 사실 하나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잘 씹을 수 있어서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구강관리는요 삶의 질을 높이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두 번 말할 필요 없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별대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젊은 분들은 단 음식 그리고 이제 조금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치가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조금 칫솔도 탄력이 있는 걸로 열심히 꼼꼼하게 잘 닦아야겠죠. 기본적으로 양치를 잘하는 것 이전에 단 음식, 초콜릿, 뭐 설탕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는 게, 특히 젊은 분들은 줄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끈적거리는데 단 음식 있죠. 사탕 같은 게 끈적거리면서 치아에 달라붙잖아요.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치아를 썩게 만들겠죠. 그런 것들은 충치에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안 드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 세균이 좀 달라져요. 풍치 세균이 입안에 많이 머물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요, 충치가 잘 안 생겨요. 이제 그런 분들은 잇몸 병이 잘 생기기 때문에 양치를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또 양치 세게 하면 아프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미세모를 쓰시는 게 좋고, 또 시리니 치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이 덜 끼는 음식이 좋겠죠. 그래서 뭐 섬유질이 많은 채소류나 과일류, 또 수분이 많은 음식들을 드시는 게 아무래도 잇몸병 예방에 훨씬 좋습니다. 연령대별로 다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양치를 잘하는 거겠죠. 식사하시고 나서 양치를 제때제때 잘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는 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활하면서 말하고 물 먹고 하다 보면 의외로 음식이 잘 또 청소가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점심 먹고 꼭 양치를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충치가 바로 생기지도 않잖아요. 근데 자기 전에는 음식물이 있는 상태로 자게 되면 이게 밤새도록 입안에 머물러서 계속 충치나 풍치나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엄청 꼼꼼하게 양치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술을 먹는 것 자체가 뭐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병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양치를 조금 소홀하게 하고 자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는 분들도 꼭 집에 가서 양치를 열심히 하고 주무셔야 되고요. 흡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담배를 피시게 되는 것도요, 입안에 있는 이 세균총도 안 좋아지지만 혈액순환도 안 되기 때문에 잇몸 건강에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음식을 드시면 빨리빨리 헹구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트를 가면요, 칫솔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도대체 나에게 맞는 칫솔은 무엇인가 헷갈려 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치과에 가서 원장님께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면 가장 빠르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제 마트나 뭐 약국 이런 데 가시면 칫솔을 팔고요. 또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칫솔을 선택하실 때는요, 평소에 양치할 때 좀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잇몸이 조금 얇은 분들이에요. 선천적으로 잇몸이 얇아서 잇몸이 잘 내려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너무 센 칫솔을 사용하시게 되면 치아가 마모가 되고 이가 시리고 하는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잇몸이 얇고 좀 이가 많이 시리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미세모나 조금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나는 잘 내려가지도 않고 별로 시리지도 않는데 좀 자주 붓고 좀 잇몸이 두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탄력이 있는 탄력모를 쓰시는 게 좋아요. 칫솔모가 조금 단단한 걸 쓰시는 게 아무래도 양치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칫솔을 선택하시냐를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치과 원장님께 이제 물어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양치질 방법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다들 횡마법이라고 해서 옆으로 세게 닦잖아요. 이렇게 막 옆으로 세게 닦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요, 치아가 엄청 많이 닳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마모가 돼서 엄청 시리게 되고요. 그 방법을 성인이 될 때까지 갖고 가니까 치아가 닳아가지고 시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횡마법 말고요, 회전법이라고 해서 칫솔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닦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전법으로 닦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회전법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우리 바스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바스법은 뭐냐? 칫솔을요, 치아와 잇몸 이 틈으로 집어넣고 진동을 주는 방법이에요. 유튜브에 바스법이라고만 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스법과 회전법을 이용해서 치아와 잇몸 틈으로 진동을 줘서 잇몸 사이에 있는 세균들을 끄집어내고요. 회전법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사이를 닦아주는 게 바로 이 올바른 칫솔질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횡마법은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성인분들은 말이죠. 저는 치간 칫솔, 치실, 칫솔 3개를 주로 쓰고요. 일반적인 칫솔로 정말 칫솔 잘하기 힘들거든요. 치간 칫솔, 치실, 또 워터픽이라든지 이제 혀 클리너까지도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치아를 100세까지 끌고 가려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간 칫솔, 치실, 워터픽 필수입니다. 필수. 치약 종류 너무 많죠. 사실 저는 그 와이프가 사놓은 거 쓰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한 20가지를 딱 세워놓고요. 성분들을 쫙 분석을 해보면요. 거의 8, 90%가 비슷합니다. 이제 계면활성제라고 해서 이제 기름기를 없애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요. 연마제라고 해서 이제 치아에 있는 치석까지 제거를 세게는 못하겠지만 치태나 염증들을 제거해주는 연마제. 그 치약 안에는요, 뭐 방부제도 들어있고 너무너무 많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불소도 들어있죠. 거의 대부분의 성분이 똑같아요. 불소도 다 1000ppm? 다 똑같아. 고불소 치약은 1500ppm입니다. 뭐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칫솔 질이 중요하지 치약의 종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굳이 이가 실인데 미백 치약을 쓸 필요는 없겠죠. 충치가 잘 생기는데 시린이 치약보다는 고불소 치약을 쓰면 아무래도 불소가 요만큼 더 들어있으니까 좀 낫겠죠. 그래서 충치가 잘 생기거나 젊은 분들은 고불소 치약을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가 시린 분들은 또 시린이 치약을 쓰시면 좋습니다. 좀 치아가 하얘지고 싶다? 사실 미백 치약 쓴다고 하얘지진 않아요. 요만큼 하얘질 수는 있겠죠. 뭐 그래도 조금 더 노랗게 스트레스 받는다? 뭐 미백 치약을 쓰는 게 불소 치약 쓰는 것보다 좀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조적인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치약의 종류를 이렇게 나눠서 이 치약 꼭 써야 돼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치약의 종류는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과에서 미백을 해야 하얘집니다. 이거는 너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판매하는 잘 때 물고 하는 미백제부터 시작해서 뭐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몇 개 봤는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이 봤을 때 내 치아가 지금 약간 까만데 이걸 했더니 남들이 야 너 치아 좀 하얘졌네 집에서 하는 미백제로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뭐 아주 약간 하얘진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치과에서 미백제를 바르고 광중압기라고 해서 이렇게 쏴줘야 됩니다. 그러면 미백제가 이 과산수소가 미백제의 성분이거든요. 이게 치아 내로 이렇게 성분이 들어가면서 정말 치아가 하얘져요. 치과에서 30분이면 끝날 일을 집에 사가지고 밤새 물면서 6시간, 10시간 물고 너무너무 비효율적이고요. 그냥 치과에서 딱 3회 받으시면 하얘집니다. 인터넷에 파는 거를 쓰기보다는 그냥 치과에서 돈 주고 하는 게 시간 절약,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냄새 원인, 즉 구취는 너무 원인이 많아요. 입냄새 편으로 한번 찍고 싶을 정도로 너무 드릴 말씀은 많은데 그래도 제가 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몇 개 드리면요. 황화수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입냄새를 좀 유발을 잘 시키는 음식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우리 마늘, 양파 이런 거 있죠. 계란 노른자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황 성분을 내는 음식물들을 조금 덜 드시는 게 좋아요. 사실 그렇다고 마늘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마늘 좋아하거든요. 입냄새가 나는 원인 중 아주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혀에서 납니다. 백태, 설태라고도 하죠. 혀를 닦을 때 혀 클리너를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혀 클리너를 바깥면 말고요. 저 안쪽 목구멍 쪽에서부터 혀를 이렇게 싹 쓸어내리셔야 돼요. 그 혀 안쪽에 있는 저 목구멍에 있는 쪽에서 엄청 입냄새가 많이 납니다. 다만 혀 클리너가 없다? 그럼 칫솔을 씻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쓸어내리시면은 뭐 충분히 괜찮습니다. 칫솔질은 잘 된다는 가정하에 혀를 정말 잘 닦으셔야 입냄새가 정말 줄어들고요. 음식 조절과 혀를 제대로 닦자. 그리고 양치 제대로 하자.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입냄새가 잘 안 나요. 오일 풀링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은 아니에요. 인도에서 나온 민간요법인데 자고 일어나서 깨끗한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거 혹은 뭐 코코넛 오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입에 머금고 한 10분 15분 동안 머금했다가 이제 뱉는 그러면 이제 기름에 이 독소들이 나와서 배출되는 그런 원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저는 오일 풀링을 환자분들께 권유해 드리진 않아요. 오일 풀링을 하기보다는 양치랑 뭐 치간 칫솔 치실 뭐 이제 아까 말한 혀 클리너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입냄새도 없애고 구강 건강도 더 챙기는 게 사실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333 법칙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양치, 하루 3번인가? 이 333 법칙은 요새는 적용되진 않습니다. 6번 하는 제 치과에서 친구도 있고요. 하루 1번 닦는 유명한 김영삼 원장님도 계세요. 그만큼 정해져 있진 않아요.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식후에는 양치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꼭 3분 이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식후에 물로 가글을 하고 뭐 20분 안에 편한 시간에 가서 양치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치를 하는 시간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양치를 못하는 분들은 그래도 오래 하다 보면은 조금 낫겠죠. 왜냐면 오래 하면 그만큼 조금 칫솔이 치아에 닿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제대로만 한다면요 한 2-3분만 해도 충분히 양치를 잘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 고객분들께 조언을 드릴 때는요 하루 4번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취침 전
그래서 하루 4번 정도는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치 시간은 저는 3분 정도는 그래도 이왕이면 좀 했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양치를 하다 보면 오랫동안 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면을 칫솔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분 정도는 했으면 좋겠고, 자기 전에는 저는 한 5분, 10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객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횟수나 시간보다 중요한 거는 올바른 양치 방법으로 정확하게 하는 거다. 그걸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잇몸병 그리고 구강 관리, 치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사실 저는 그래요.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잇몸 건강뿐만 아니라 이 온몸의 건강을 다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다들 조금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촬영 또 기쁘게 마무리해 봅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은 닥터비 치과로 오시면 됩니다. 이상 치주과 전문의 배승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대박 나세요.